잠깐 이 소개는 여기를 이제 봐주시면은 되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그 소개를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정 대표님을 박수로 예, 이렇게 멀리 아틀랜타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멀리 아틀란타까지 불러주신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콜럼버스 데이가 콜럼버스 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우리 LA에서도 원주민의 날이라고 해야 됩니다. 네, 연휴가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오신 거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름은 정연진이라고 하고요. 1982년에 유학으로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유학을 와서 이제 역사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러시아사를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한국에서 러시아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영국사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영국사 중에서 영국 민중항쟁사 이렇게 제가 전공했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막 좀 무시무시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파퓰러 프로테스트가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박근혜 촛불이라든가 윤석열 촛불이라든가 그런 파퓰러 프로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움직일 수 있나 그게 제가 평생 생각해온 토픽이고 과제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역사를 전공했는데 PhD까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뭐 애도 키워야지, 뭐 일도 해야지, 막 공부도 해야지 이런 상황이 돼서 근데 이제 1999년에 LA에서 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를 미국 법정에 소송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헤이든법이라는 특별법이 발효가 돼가지고요. 미국 법정에 우리나라 징용 피해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여러 나라, 그 다음에 일본군 성노예를 한국, 중국, 필리핀, 대만 이렇게 4개국 피해자들을 위해서 미국 법정에 소송하고 그런 일에 제가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러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각계의 도움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1999년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활동가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가 24년이니까는 사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소송 활동은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이즈미 수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일본에. 그 다음에 고이즈미 수상일 때,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이 아들 부시 대통령일 때 고이즈미 수상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의 사회가 뭐냐면은 유엔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할까 아닐까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안전보장이사회인데 여기에 이제 상임이사국이 있고 비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상임이사국에 일본이 진출하려고 하는 것을 2005년도에 전 세계 인터넷 서명운동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계, 그 다음에 LA에서 우리 한국계, 제가 주도하던 단체 해서요, 인터넷 서명 운동이나 그 당시는 이제 종이 서명이 일반적일 때인데, 인터넷 서명으로 하니까 한 100만 명은 돼야 되지 않겠나, 목표액이. 근데 이제 한 달이 안 돼서 2천만 명, 3천만 명 넘어가더니 4,200만의 서명이 전 세계에서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코피 아난 사무총장실에 갖다 내고 그때 비로소 미 국무부에 콘돌리자 라이스라고 왜 흑인 국무장관이 있었죠. 그 사람이 일본에 전화를 해서 세계 여론이 너무 시끄러워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물 건너 강화수를 하자, 다음으로 하자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박수 쳐주셔도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제가 문화운동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움직이려면은 할리우드나 이런 IT 인더스트리 쪽 사람들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디지털 할리우드라는 그런 LA에 아주 큰 행사가 1년에 2번 있어요. 여기에 이제 코리아 프로그램을 한 6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는 통일운동에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관련 문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이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우리 피해자들 자꾸 돌아가시고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그 미래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풀뿌리 통일운동에 뛰어드는데 풀뿌리를 항상 강조합니다. 풀뿌리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통일운동인데요. 사실 이제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시지만 견우직녀를 표현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고구려 고분 벽화예요. 실제로 북한 땅에서 이 그림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도 견우직녀를 믿었다는 거죠. 견우직녀가 이 오작교가 있는데 견우직녀가 만나지 못하는데 1년에 한 번 7월 7석에 만나잖아요. 그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근데 이 오작교를 건널 수가 없으니까 어떤 동물이 도움이 돼주죠? 까치. 네, 까치. 까치와 까마귀 떼가 오작교를 나서 견우와 직녀가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통일운동을 시작한 게 우리 해외 동포들이 남과 북이 만나게 다리를 놓아주자라는 의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실제로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오는 이 그림이 저희들을 움직이는 어떤 역사적인 상상력, 이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제가 강조할 건데요. 한국에 지금 통일운동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상상력이 메말라서 그래요. 이런 인문학적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보겠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이렇게 활 쏘고 막 사냥하는 장면 있죠? 네, 그거 뭐라 그러죠? 수렵도. 네, 아유 잘하시네요. 수렵도에 고구려 무사가 나오죠. 네, 고구려 무사가 돼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 여행을 해보시겠습니다. 아이고, 네, 고구려 무사가 돼서, 네, 고구려 무사가 됐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를 지나서 고려 시대, 조선 시대도 지나서 여기가 조선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현대로 왔습니다. 현대로 이제 계속 말을 달려갑니다. 현대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막 전 세계가 막 다 이렇게 돌아가고 막 하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한반도에 오니까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철조망. 이 고구려 무사가 현대로 와서 시간 여행을 막 했는데 한반도에 가니까 어라? 뭐가 있어? 더 이상 못 가. 예, 막 말 달리다가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후손들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도 통일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놨단 말이야? 고구려는 뭐예요?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사람들이 고구려인 아닙니까? 예, 고구려인이 보기에는 얼마나 지금의 현실이 어떨까요? 형용사를 좀 해보세요. 고구려 무사가 보기에 지금 현실이 답답하다. 그걸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형용사 또 해보세요. 한심하다. 또 아쉽다. 또 조금 더 강력한 표현 없을까요? 현성 씨. 초라하다. 초라하다. 하여튼 막 통탄스럽다.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여기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발상의 지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평소에는 이런 통일 강연에서 별로 접하지 않단 말일 거예요. 영어의 표현이 이제 think out of the box. 그렇게 상자에 갇힌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이고요.
예를 들자면 어느 동물이 보이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해요. 근데 이제 토끼는 막 낮잠 자고 거북이는 꾸준히 성실해서 거북이가 이겼다. 거북이가 참 장하다. 이게 토끼와 거북이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왜 처음에 경주를 합니까? 토끼는 깡총깡총 뛰는 동물이고 거북이는 뛰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왜 경주를 하라고 누가 시켰을까요? 거북이는 무태서도 활동 가능하고 또 바다거북은 바닷속에도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거북이는 물에서 하자. 경주를 하려면은 수영을 한번 해보자.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네, 거북이가 이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말이 안 되는 조건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say no. 처음 출발선부터 굉장히 부당한 거를 강요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20세기에 우리의 역사가 굉장히 헝클어졌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뛰어보라고 할 때는 거기서 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뛰는 게 좋죠. 네. 예, say no 할 수 있는 그런 코리아가 돼야지 되겠다. 통일이란 단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통자인가요? 무슨 통자인가요? 대통령할 때 통자예요. 대통령. 뭐 총통할 때 통자예요. 무슨 통? 예, 다스리다, 거느리다 하는 통자예요. 그러면 한일자고 다스리고 거느려서 하나가 된다. 되게 좀 획일화된 말 아닌가요? 획일화 내지는 막 군국주의 같은 막 다스려서 하나가 되게 하는 굉장히 강압적인 말입니다.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가 통일이라고 쓰면서 한평생 우리의 손은 통일이라고 노래를 해도 안 돼요. 통일이 왜 안 될까요? 예?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통일이란 말 썼을까요? 네, 그 당시는 삼한일통이라고 했습니다. 일통. 네, 물론 이제 통할 통자는 아니었고 뭐 다스릴 통자였겠지만 통일을 하려면 하나로 통하는 마음, 하나로 통해야 된다. 네, 지금 남과 북이 하나로 통하지 않고 있다가 점점 막혀 있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무슨 평양에 드론까지 보내고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 다가 있습니다. 하나로 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로 통하는 거에서 넘어서 이건 무슨 통자죠? 의사 선생님도 여기 계실 텐데. 네? 무슨 통이에요? 치통할 때 이 통자. 네? 무슨 통이에요? 네, 아플 통. 네. 분단의 아픔을 서로 느껴야 하는 거죠. 남이나 북이나 서로 느껴야 되는 건데 이 분단의 아픔을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들이 더 잘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민 선조들은 조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이렇게 반쪽으로 나뉜 나라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해외에 묻히기를 택하신 그런 분들이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지금 다큐멘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별명을 지었어요. 아메리카가 아니라 워메리카로. 왜? 전쟁을 너무 많이 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이렇게 평화롭고 안온함에 젖어서 바깥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미국이 벌였거나 아니면 미국을 대신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1776년 건국한 이후로 2020년까지만 따지더라도 226년 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2차 대전으로 발생한 전 세계 250개 전쟁 중에 200개 이상이 미국에 의한 전쟁입니다. 이게 이미지가 조금 깨졌는데요. 이거는 맨하탄에 있는 이 워메리카라는 명칭은 한국 사람이 진 게 아니라 미국인들도 전쟁을 일반 서민은 싫어합니다. 그렇겠죠?
전쟁이 나면은 모든 물자가 전쟁으로 동원되고 또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고 그런 전쟁을 좋아할 미국 시민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많은 무고한 양민들이 죽게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게 어린이, 뭐 일반 서민, 백성 이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워 아메리카라는 이 명칭은 미국인들이 들고 나와서 시위하던 그런 명칭이었어요. 맨하탄에서 반전 시위할 때 2020년에요. 예. 그다음에 미국의 연간 국방비는 전 세계 12개 국가의 국방비를 모아놓은 거하고 맞먹습니다. 네. 특히 이거는 걸프전 때인데요. 걸프전 때부터 그 중동 지역에 폭탄을 폭파하는 미국 비행기가 텔레비전에 계속 방송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걸프전 때부터 텔레비에서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마치 비디오 게임 감상하듯이 이렇게 보면서 그 인명이 살상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비디오 게임이나 실제 전쟁이나 뭐 거의 구별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것이죠. 전쟁 시스템으로 국가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전쟁 경제는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좀 각성을 해서 미국이 전쟁을 벌여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로도 먹고 살 수 있는, 평화로도 지속적인 경제가 가능한 피스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실제 활동가들은 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피스 이코노미를 우리 실생활에 실현하는 방법. 무기를 팔고 무기를 파는 걸 강요하고 이러지 않으면서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미국의 활동가들은 실제로 실생활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세기에 정말 우리 민족이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겪었죠. 식민지가 됐고 분단이 됐고 전쟁이 됐고 학살이 일어났고 국가폭력이 굉장히 독재시대 때 만연했고 이런 20세기 모순이 집약된 코리아가 20세기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민족한테 불행하고 고난에 찬 시기였는데 이제 21세기에는 20세기 같이 이렇게 약소국일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면은 얼마나 세계인들이 한국의 영화나 한국의 음식이나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이제는 이렇게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약소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 멘탈리티가 큰 나라들의 자꾸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부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편에 서야 되냐 미국 편에 서야 되냐 이런 논쟁을 학자들이 많이 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떳떳한 독립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지 중국에 하는 게 유리할까? 미국의 쪽을 하는 게 유리할까? 그거는 생존의 방식이에요. 이 반도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네? 조선시대에도 있잖아요. 광해군 때. 광해군이 이제 명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럼 청나라 쪽에 붙어야 될까? 명나라 쪽에 붙어야 될까? 이거는 이제 약소국의 운명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약소국이 아니에요.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나라를 의식하지 말고 우리 눈높이를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강대국에 편들어서 살아남을까가 아닌 중국에도 좋은 거 있을 거고 미국에도 좋은 거 있을 거고 좋은 것을 취해서 우리가 더 선의에 의해서 세계사를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이렇게 주도적인 입장에서 리더의 입장에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평화 비전을 위한 사고의 전환이라고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역사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아까 그 고구려 무사라든가 견우직녀라든가 이런 그림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영화 황산벌이라는 영화 굉장히 재밌는 고대 영화인데 그 혹시 보신 분? 황산벌이라는 영화 보신 분? 하나도 없어요? 네, 이거는 영화를 보셔야지만 재밌는 얘기인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계백이 황산벌에 나가기 전에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영화에서 계백 장군의 아내가
이때까지 씨만 뿌려놓고 전쟁한다고 칼 들고 싸가라 다니면서 네가 무엇을 해줬냐? 응? 응? 그래서 막 따집니다. 응? 이 생떼 같은 내 새끼들을 네가 지금 죽여버리려고 해? 응? 네 부모한테도 이렇게 했을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악을 써요. 개벽의 아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개벽 장군이 그러지 말고 빨리 약 먹고 가서, 응?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라. 자기가 정말 가족을 칼로 베기는 싫으니까. 그러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 빨리 들고 가서 막 그래요. 자기 부인한테. 그러니까 이제 개백 아내가 뭐라 했냐면 호랑이는 가족 땀시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땀시 뒤지는 거야 인간아 그래요. 재밌죠? 그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180도 다른 겁니다. 네. 그런 어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가 평화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민 1세 시대가 2세 이제 차세대 영어권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데요. LA는 아틀란타는 지금 굉장히 이민 사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LA에서 보면은 1세 단체들은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요. 누가 회장을 하냐, 뭐 누가 뭘 하냐, 뭐 그냥 서로 고소하고 또 맞고소하고. 제가 생업으로는 통역 번역 회사를 하는데 아주 서로 그냥 죽이지 못해서 싸우는 거를 그걸 번역해달라고 가져옵니다. 고쳐내야 되겠다고 법정에. 특히 교회가 장로파 목사파 해가지고 막 싸우는데요. 서로 번역하고 통역해달라고. 아주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갈등과 분열을 우리 1세 단체들이 잘 극복을 못하는데 저는 그거를 분단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단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달라도 나의 적이야. 이런 그 분단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다르다는 말을 자꾸 틀리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거하고 틀려 그러잖아요. 틀리다는 건 wrong, something wrong.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냥 다를 뿐인데. 그죠? 네, 우리가 쓰는 말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제가 얼마나 썼나요? 30분. 예, 한 10분만 더 하고 이제 질문 응답 받으면서 나가야 될 텐데요. 여러분 사실 뭐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뭐 미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네요, 이상하게. 네, 슬라이드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하여튼 10분은 이제 그냥 요거 보면서 하고 요게 작동이 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반전 운동 같아요. 지금 지구상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반대에 모든 힘을 모아야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민족들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같이 협력해주고 협조해주고 우리의 평화로 가는 길이 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반전을 위한 대반전이라는 말을 좀 표현해 봤는데요. 예, 미국의 반전단체들의 활동은 아주 치열하죠. 이 핑크색으로 다 도배된 이 단체는 코드 핑크라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반전단체입니다. 이분들은 전 세계 전쟁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가요. 뭐 이란에서 전쟁이 이라크에서 전쟁이 있으면 거기로 달려가고 팔레스타인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으면 거기로 달려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The World said 세계 사람들은 No to War 전쟁하지 말라고 한다. 예, 일반인들은 전쟁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반전 평화 운동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단체는 그래서 상징적인 색으로 핑크색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코드 핑크의 이 핑크색 반전 평화 운동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7년에 왜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굉장히 막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Fire and Fury 뭐 북한을 날려버릴 거다, 뭐 화염에 휩싸일 거다, 막 이런 굉장히 위협적인 말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2017년 8월인데 LA에서 반전 평화 시위를 조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막 카메라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한인 사회에서 반전 평화 시위할 때는 한인들이 주가 되는데 이때는요 미 주류 방송사가 죄다 나왔어요. 뭐 ABC, NBC 막 이런 데에서 나와가지고 그 트럼프가 그만큼 미국을 위험스럽게 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들은 확실하게 어떤 편을 들잖아요. 뉴욕 타임즈 이런 것도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를 딱 이렇게 지지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언론인들이 방송사 언론사들이 이 한인타운에서 일어나는 반전 평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요. 요거는 그 2022년도에 LA에서 북미와 남미의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이든 대통령이 남미에 있는 대통령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국가 간의 이런 회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왜냐면은 국가 간에 뭘 해가지고 항상 서민이 피해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전쟁에 관한 결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LA의 일반 시민들이 우리는 피플 서밋, 피플이 직접 만나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겠다. 국가는 저로 가라. 이런 식의 피플 서밋을 LA에서 이렇게 대단하게 모여가지고 뭐 이거는 막 마릴린 먼로 복장을 하고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역발상을 좀 해보자. 그게 이제 오늘의 얘기를 할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게 그 세계 그 제국주의 나라들의 divide and conquer 서로 쪼개고 나눠놓고 서로 미화하고 헐뜯고 이러는 가운데서 지배를 유지하는 divide and conquer의 정책에 우리 한반도가 희생돼서 아직도 이렇게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드 앤 컨커 이 정책을 역발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뭘까요? 쪼개고 정복하고 이런 거에 반대는 그림에서 있어요. 뭐일까요? 네, 단합. 단결.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단합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단합하고 단결해 나가면 그런 강대국이 우리를 아무리 분할시켜 놓고 분열시키려고 이렇게 쪼개고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그 두 번째 페이지 봐주세요.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운동이 필요하다. 요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민 1세 활동가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 통일운동 하면은 사형당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었어요. 그죠? 독재정권화에서. 근데 옛날에 이제 무슨 유신 독재에 맞섰던 분들, 그 다음에 뭐 5.18 민주항쟁 이런 거에 나섰던 분들은 지금 국가에서 큰 보상을 받았어요.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뭐 1억, 2억씩 이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통일운동 한다고 누가 국가에서 보상해줬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네, 감옥에 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예. 그래서 1세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피와 땀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차세대를 길러내도 세대 교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세대 공존 내지는 세대 화합 1세와 2세를 잇는 운동이 미주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에는 이 역할을 아주 잘하는 아주 제주꾼이 있어요. 에코라는 조현숙 씨라고 있는데 1세의 정서와 2세의 정서를 아주 잘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허리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뉴욕은 지금 차세대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1세와 2세를 잇는 그런 허리를 잇는 일꾼이 안 보여요. 그래서 1세들이 많이 이뤄놓으신 그런 운동을 차세대가 잘 모르고 잘 전수되지가 않는 그런 좀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운동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뭐 이렇게 누가 상체를 놨는데 누가 숟가락 하나 넣어놓으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네, 상은 누가 차렸는데 왜 네가 숟가락 들고 와 이렇게 굉장히 배타적이신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한식의 전통이기 때문에 상이 둥그래요. 거기다 반찬하고 밥 넣고 누구든지 숟가락만 들고 오면은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한식의 공동체 문화이자 한식의 장점인데 서양 음식은 다 이렇게 1인당 이렇게 디시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이 돼서 내가 차린 밥상에 남이 숟가락 들고 오면은 이거 엄청나게 못된 놈이에요. 그거를 오히려 반겨야 우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밥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혼자 사는 게 대세가 돼버렸어요. 전국에 있는 가구 중에 1인 가구가 몇 %인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전국에 있는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몇 % 정도 될까요? 30% 되지 않나요? 네, 30% 넘어선 33%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혼자 사는 노인까지 다 합하면요 40%가 1인 가구예요. 그러면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밥 먹고 나 혼자 놀고 이런 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가 돼버렸어요. 나 혼자 하는 게 뭐는지 편한 그 청년들한테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니까 뭐 앞으로 같이 살아야 돼 우리가 한결해야 돼 이 말이 통할까요? 전혀 안 통해요. 나 혼자 하는 것도 그냥 즐거워. 그리고 텔레비를 한번 보시면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밥 먹는다, 나 혼자 뭐 하는 게 거의 이렇게 혼자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왜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까지 안 낳고 애까지 안 낳아서 지금 국가가 뭐 점점 인구가 준다고 하죠. 그게 다 이렇게 원인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지나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한국적인 경쟁에 치이지 않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잘해야 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 문화가 네.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 나가고 막 그런 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식으로 네. 아무 관심 없다. 네. 사람들 편안하다. 그거는 세계적인 문화가 될 저희가 힘들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팔렸다 그러는 거는 네.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계라기보다 굉장히 이게 홍보가 많이 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그 서구에서 우리 한국에 여행을 오면은 그래도 같이 하는 문화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 이게 분명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혼자 사는 한 사람이 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이 아무런 릴레이션을 가질 생각도 없이 그렇게 사는 문화라는 것이 언제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게요, 그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런 단어가 막 나기 시작한 게 IMF 이후에 한 이명박 때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텔레비 프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몇 회 그 횟수를 따져보면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 프로가. 막 연예인이 이제 자기 혼자 사는 거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다 막 이런 거 약간 뭐 거의 혼자 사는 거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그런 프로가 나온 지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시대를 거치면서
상대방을 멀리하고 나 혼자 하는 게 더 안전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일본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일본 문화가 세계에 나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저는. 힘들어요. 예. 제가 일본에 한 10년 전에 가봤을 때 식당에 이렇게 딱 무슨 독서실 같이 딱 혼자 밥 먹는 거 막 칸막이 있고 그런 게 식당에 있어가지고 어유 끔찍해라 어떻게 밥을 저렇게 혼자 먹지 했는데 그런 테이블이 한국에도 나왔어요. 코비드를 거치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코비드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잘해야 돼요. 요 시기에 같이 밥 먹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거를 많이 퍼뜨려야죠. 또 한 가지 또 네. 우리 저 뭐예요, 유사님 한국에 한 6개월 있다가 얼마 전에 오셨는데 그 한국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는 이제 계급사회가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급사회가 됐다는 거는 전 세계 문화를 팔 수 없다는 그러한 컬처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겠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남편이 신문 기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이렇게 영주기국은 아니지만 하여튼 활동 기반 한국으로 옮긴 건데 한 5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인터넷 신문사에 취직을 했어요. 이제 거기는 이제 뭐 큰 회사도 아니고 그냥 뭐 중간 정도 되는 인터넷 신문사인데 그 회사에서 부인들이 다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데 이제 남편들은 강남의 아파트 팔고 좀 저렇게 한적한데 뭐 양평이라든지 이렇게 좀 호젓한 데 가서 좀 여유롭게 살자. 왜냐면 강남 아파트 처분하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부인들이 한사코 싫다. 강남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아주 큰일 나는 그런 것 같이 생각한대요. 왜냐? 그 계급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대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집착하는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아니 이렇게 땅도 밝고 뭐 이렇게 4층, 5층 이런 빌라에 사는 게 더 좋지 왜 그렇게 고층 아파트에 사는 걸 그렇게 고집할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일본 신문에 났어요. 일본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아야지 내가 중산층이다. 응? 그런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계급 의식 때문에 아파트에 사는 걸 그렇게 고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급 이게 의식이 있으면은 남북 통일도 힘들 것 같은 얘기예요. 당연히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완충지대를 우리 재미있는 한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국을 막 이렇게 뻔질나게 오가면서 사회운동을 한 게 1999년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5년이 됐는데 저한테 우리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자라고 말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될까요? 몇 사람? 예? 없을 거예요. 한 5명? 그러니까 아주 내 친한 친구, 뭐 이렇게 고등학교 때 친구, 아니면 뭐 우리 단체 사람? 이런 사람 아니고는요, 사반세기 25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재미동포들은 어때요? 뭐 누가 좀 귀한 손님이 타지에서 오시면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선수한 따뜻한 밥 한 끼 먹이는 거 그런 거 아직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LA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해외에 나서 사는 우리는 아직도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한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해가지고요. 어떤 면은 좋지만 어떤 면은 정말 이게 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뭐 간판 보세요. 다 영어로 돼 있잖아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영어로 해야지 시어머니들이 못 찾아온다고. 네,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공동체를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남북 통일운동도 있는 거지. 예? 그냥 각자 도생이면 남북 통일을 왜 해요? 오히려 불행해요, 그게. 하면은 북한 인민들한테 불행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5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봐주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려면요. 솟아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솟아나는 게. 밑으로 가는 걸까요? 위로 가는 걸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의 표현은 솟아날 구멍은 위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보려면 위쪽을 봐야 돼요? 아래쪽을 봐야 돼요? 위쪽을 봐야 되죠. 지금 자살률 최고죠. 젊은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다녀요. 땅만 보고 다녀요. 하늘을 보지 않으니까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우리가 무슨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많은 지식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지식은요 다 AI나 구글에 물어보면 다 지식은 나와요.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 우리 조상들이 남기신 말만 다 기억을 해도요 통일할 수 있어요. 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런 말 있죠. 네. 우리 조상들이 남기신 말만 보면은요 그 지혜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통일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 지식만 많아가지고 지식인들만 데려다가 막 비싼 강사비 주고. 자, 빨리 요 부분만 빨리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평화 코리아를 세우는 그 지혜와 전략을 우리 스스로 갖자 이런 뜻인데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문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미국이나 그 지구촌에 전쟁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전략이 있어야 지금 한류는 대중한류예요. 그냥 대중문화예요. 저는 한류가 조류 운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한류는 그 대한민국의 한자 쓰잖아요. 네, 그 한자는 북에서 쓰는 한자다 아니다.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한국이라면 안 쓰잖아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침조, 조선할 때 아침조 그거는 이제 조선시대, 우리가 고려 다음에 조선시대에 조선도 되고 조자를 쓰면은 남이나 북이나 공유할 수 있어요. 아침조. 아침조를 이루는 운동이 뭘까? 조류? 한류가 아니고 왜 조류? 조류는 또 다시 인터프리트하면은 웹타이드, 그러니까 밀물, 썰물 같은 그런 조류도 되는데 물론 한자는 똑같지 않지만 어떤 밀물, 썰물과 같이 지구촌을 조용하게 평화로 덮는 그런 평화의 물결을 한류가 아닌 조류를 한번 실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 한류도 그 BTS 팬들이 아미라고 불리는 거 아시나요? 네, 아미가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시나요? BTS 팬 없어요 여기? BTS 팬 없으신가 봐. 네, BTS 팬이요. 여기 한반도에 무슨 색깔로 쳐넣었어요 이거를? 한반도의 평화를 무슨 색깔로 쳐넣었어요? 보라. 네. BTS 팬들이 상징색이 보라색이래요. 근데 이제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보라색이 또 BTS 아미의 상징색이에요. 그럼 남과 북을 조화롭게 섞은 색깔이 보라색인데 그 BTS 팬들이 세계 평화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 일어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BTS 팬이 10만 20 한 번 모일 때 10만 20만 모이는데 굉장하겠죠? 네. 그 BTS가 이제 그 군대를 가니까 이제 그룹을 해체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이 왜 분단돼 있어서 왜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되냐 이것이 BTS 팬들한테 그게 관심사가 됐었어요. 관심사가 되고 있대요. 예.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막 10만 20만 모이는 BTS 팬들을 평화의 팬들로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참여 운동 중요하잖아요. 정치 참여 운동 중요하는데 지금 이제 재미한인이 한반도 평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열심히 미 의회 그 만나서 설득하고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이 운동 중요해요. 정치인들한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중요한데 이게 하원에서 의결 거쳐도 상원에서 또 의결 거쳐야 되고 백악관 비준 받아야 되고 굉장히 장기전이에요. 근데 이 장기전에 걸맞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실효성 있는 운동이 돼야죠. 미주 한인 사회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지금 입법 청원 운동, 미 의회에 청원하는 운동에 지금 쓰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죠, 그분들이. 근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미 의회에 정말 영향력 있는 의원이 참여하고 있느냐. 지금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한 그 의원이요,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사람 죽이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한테 한반도 평화법안 맡겨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저한테부터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문제는 네. 이렇게 틀에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아, 요거만 끝낼게요. 예. 네, 이스라엘 문제가 주제가 아니라요. 예, 빨리빨리 이거 끝내고 질문 다 받을게요.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 초당적인 노력,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 공화당 지지자,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법안은 뭐가 있었냐면은 한국전쟁 미군 유해를 송환한다거나 이산가족의 상봉 법안을 추진한다거나 참전 용사들을 우리가 기리자, 인정하자, 이러한 법안들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주로 인도적인 문제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한반도의 미 의회의 입법 청원 이런 운동을 할 때 그럼 이때까지 과거의 운동은 어땠나, 이거를 좀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법이 의회에 통과돼서 예산도 편성됐고 로버트 킹이라는 특사가 지명이 되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그런 과거의 예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거기에 미주 한인 사회가 초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요것만 안내하고 질문 응답을 받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이름이 액션 원 코리아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에요. 원 코리아 약자가 OK. OK인데 OK는 좋다라는 뜻이고 지구촌 어디에나 OK는 통용되는 말이니까 이게 OK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통일운동이다 하고 이제 글로벌 풋프리 통일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1단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전파하는 운동이죠. 근데 OK라는 게 Are you okay? 이런 말도 하잖아 우리가. 괜찮아? 너 괜찮아? 아프지 않아? 밥 먹었어? Are you okay? I'm okay. 예,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러 하는 중에서 Are you okay? I'm okay. 예. 괜찮아? 좋아? 잘 지내? 그 말이잖아요. 2단계는 지금 이거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 또 지금이 너무 전쟁도 많고 세상에 너무 많은 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나 신자유주의 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Are you okay? I'm okay. 네. 이렇게 서로 걱정하고 배려를 해주는 그런 운동이 두 번째 단계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살고 싶은 통일 코리아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한 이상을 우리가 세우고 우리 한 사람이 해외에 사는 한인으로서 통일 코리아를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국가대표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살고 싶은 통일 코리아는 예를 들어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명 이런 것이 존중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 다 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14세기에 루이 14세는 14세기가 아니라 루이 14세는 이런 말 했죠. 짐이 곧 국가다. 아니 뭐 왕만 지가 국가다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우리 한 사람이 다 내가 곧 국가다. 내가 곧 원 코리아다. 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에 일반인 한 사람이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디어 시대인 거죠. 그 시대에 우리 살고 있죠. 네. 예전에는 상당한 자본과 권력이 없으면 언론사 못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통일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공학을 먼저 만들어서 평양이나 서울에 수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저기 몽고, 울란바토르. 그런데 사이버 통일 코리아의 수도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역사를 볼 때 가장 변방에서 시작된 나라, 변방의 세력이 나라를 세웠어요. 이때까지 역사를 볼 때. 고구려의 고주몽 어디서 왔어요? 부여에서 온 변방 세력이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에서 온 변방 세력이 백제를 세웠고, 진시황도 변방에서 온 세력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한 북한은 어떻게 악수하고 화해할까 이게 아니라 해외에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이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지만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길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